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선쌤이에요. 오늘도 신나는 문학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문학에서 송미인곡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송미인곡 작품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가사문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빵빵이가 이렇게 뚫어져 있는데요. 채우면서 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사음보 문장이 연속해서 이루어진 운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한다라는 말을 연속체라고 표현을 해서 가사는 사음보 연속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문이라는 말은 산문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산문은 줄글로 이루어진 문학의 형식, 소설이나 수필이 대표적이고요. 운문은 운율이 있는 언어로 이루어진 시가 양식을 의미합니다. 자, 행위수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끝도 없이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관동별곡이나 이런 작품들을 공부할 때 왜 이렇게 길지 하고 놀라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겠죠. 행위수의 제한이 없어서. 자, 시조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거의 세 줄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았는데 가사는 굉장히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시조의 음수율하고 같이 4사조나 3사조의 음수율입니다. 그래서 글자 수를 일반적으로 세 글자나 네 글자, 네 글자나 네 글자를 반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3사조나 4사조나 4음보처럼 시조와의 연관성이 보이죠. 그래서 시조를 짧은 노래다. 그래서 단가라고 하고요. 가사를 좀 길죠. 그래서 장가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고려 말에 나타나기 시작한 가사는 초기에는 양반 사대부 중심으로 쓰였고요. 후기로 갈수록 한글 사용이 확대되고 또 평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후기로 갈수록 평민 가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평민들의 진솔한 감정을 다룬 작품들도 많이 쓰이게 되겠죠. 조선 후기에는. 자, 시조의 종장은 3543의 글자 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조의 종장과 같이 가사의 마지막 행이 3543,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인 경우를 정격 가사라고 하고요. 많이 벗어나면은요, 병격 가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아셨으면 우리 함께 송민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민곡은요, 정철이 50세 때 당쟁으로 인해서 자기 고향 전남 창평으로 내려와 응거하던 중에 쓴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자신의 약간의 억울함, 하소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시작을 보시면은 감녀의 질문과 을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녀와 을려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현대어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죠. 보시면은 조선시대에 쓰인 작품이다 보니까 한글 사용도 그때 위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현대어 풀이 해주셔야 되겠죠. 많이 힘들겠지만 해석을 보지 않고 현대어 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각시는요, 을려예요. 지금 을려에게 물어보는 상황이거든요. 을려는 이 작품에서 중심 인물입니다. 화자를 대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주제를 구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제 구현에서 을려를 꼭 알아두십시오. 자,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 백옥경은요, 옥황상제가 거처한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옥황상제라는 것은 임금님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의미합니다. 한양에 있는 대궐이겠죠?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럼 뭐, 이 선녀가 지금 을려라는 존재가 선녀다. 지금 먼저 얘기해 버렸는데, 선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녀인데, 옥황상제가 있었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지금 지상에 내려와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려고 이렇게 허위허위 다니고 있느냐. 그럼 지금 감녀가 질문하고 을려에게 물어보는 상황이죠. 그럼 감녀는 이 글에서 보조적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위해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을려가 대답을 합니다. 을려의 대답.
오와 너로구나. 내 사설을 들어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얼굴이 지금 페이스죠, 페이스. 근데 이때는 모습과 형체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의미의 축소는 간단하게 알아두십시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이 사랑한 즉 괴다라는 말은 사랑하다라는 말이었어요. 님이 사랑한 즉 한가마는 어찐지 나를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세. 아, 너로구나. 내가 사랑하는 선녀 너로구나. 이렇게 여겨주신 거죠. 나도 님을 믿어서 별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야 교태야 애교도 부리고 아양도 떨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어지럽게 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기시는 얼굴빛이 예전하고 달라진 거죠. 뭔가 이렇게 정색을 하거나 아유 귀찮아 저리 가 뭐 이렇게 했겠죠.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졌는가. 누워서도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도 생각하고 계속 헤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구나. 내가 너무 이래야 교태야 아양을 너무 과유불급 그죠? 너무 많이 떨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탁탁했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에 다 내 탓이다. 관련 한자성어 수원수구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원수구 서러워서 헤아려 보니 풀어헤쳐서 이렇게 헤아려 보니 모든 게 다 조물주의 탓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선생님 다 내 탓이라고 하는 거 아니네요. 조물주의 탓이라고 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조물주를 탓하는 것이고요. 그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버림받은 것의 탓을 임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운명론적으로 체념하는 거예요. 결국엔 조물주를 탓하는 것은 뭐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이게 임의 탓은 아니다. 나의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 임이 누구죠? 임금님이죠. 임금의 탓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임금의 탓으로 보지 않는 그런 충신의 자세, 신하의 자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감녀의 위로의 말과 을려의 임에 대한 걱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감녀가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을려가 임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을 다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일이 있습니다. 임금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다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라는 건 정말 연약한 얼굴.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 있겠습니까? 춘한 고열은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 지내고 계시며 가을의 날과 겨울의 하늘은 누가 모시고 계십니까? 자, 임에 대한 걱정을 사계절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침 식사 전에 먹는 죽조반과 조석, 아침 저녁에 드시는 진지, 외가 진지예요. 밥의 높임말. 옛날과 같이 새시는가, 잡수시고 계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고 계시는가, 이렇게 계속 을려가 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보필했었는데 이제 보필을 하질 못하니까 너무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님 계신 소식을 이제 아무려나 알고 싶죠? 그래서 님 계신 소식을 알고자 하는데 오늘도 다 지나가요. 내일이나 사람 올까? 이때 사람은 뭐 우편물 집배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죠. 언제 나한테 임금님의 소식을 전해줄 그런 사신이나 이런 존재가 올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마음 두태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자, 내가 님의 소식을 듣고자 답답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럼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든 님 계신 곳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올라갔더니 구름이 잔뜩 껴있고 안개가 눈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금님이 계신 곳이 보이지 않겠죠. 그럼 이 구름과 안개는 임금님과 나의 사이를 멀게 만드는 바로 장애물이 됩니다. 그럼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정철하고 반대편에 있는 세력, 간신배를 의미할 수 있겠죠.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산천이 어둡다라는 것은 지금 화자의 막막한 현재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월이라는 건 달과 해죠.
해품달 이런 드라마 아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와 달이라는 거 반짝반짝 광명하기 때문에 임금님을 의미하죠. 그럼 임금님을 어찌 만나면 가까운 거리를 모르거든 천리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자, 지금 문장 구조 비슷한 거 보이시죠?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그래서 대구법이 쓰였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결국에 여기는요 정말 이제 물리적인 거리라기보다는 인과의 정서적인 거리,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정서적인 거리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 자, 물가에 갑니다. 이때 이제 물가는 아까 높은 외하고 같이 연결해서 임의 그 소식을 알고 싶고 인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화자의 노력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백길이나 이제 배를 타고 어떻게 해서든 가고 싶은 거죠. 백길이나 보자 하니 이번에도 또 바람이 물결이 어지럽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또 뭐예요? 임한테 가고 이제 배 노져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만남의 장애물이다, 간신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안개, 바람과 물결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니? 라고 하는데 이때 이 빈배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바닷가에 혼자 이렇게 시련을 당해서 앉아 있어요. 바다에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빈배가 혼자 이렇게 있어요. 내 처지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 빈배를 바라보니까 뭔가 이제 쓸쓸한 마음이 밀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선생님 그게 뭔가요? 자, 객관적 상관물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입은 우선은 사물하고 나의 감정을 공유할 때, 내가 슬퍼서 우는데 저 물도 울면서 흐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을 공유할 때는 감정이입이에요. 그럼 감정이입인지 알려면은 사실은 사물의 감정이 나타나 있어야 돼요. 엄격하게 보자면 지금 빈배 같은 경우는 사물의 감정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두 번째로는 내 감정하고 대조를 이룰 때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황조가 황조가 같은 경우 암수개 꼴이 저렇게 정답게 논이는데 나는 홀로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암수개 꼴이와 나의 감정은 대조를 이루겠죠. 하지만 나의 외로움을 부각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은요. 1, 2번에 해당하지 않지만 내 감정을 강화시켜주는 사물을 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빈배 같은 경우는 3번에 해당되겠죠. 자, 감정이 이입되지도 않고 내 감정과 대조를 이루지도 않지만 저 빈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는 외롭고 쓸쓸하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자, 초가집 처마의 찬자리에 밤만 돌아오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밤벽 청등은 누굴 위해 밝았는가. 자, 원래 이제 등불 같은 경우는 누가 오기를 바래서 이렇게 달아놓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밝았는가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고독한 모습과 고독한 심정을 부각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잠도 안 오고 외롭고 왔다 갔다 하니 잠깐 사이에 이제 기운이 다하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니까 힘이 다해서 잠을 잠깐 드니까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결국엔 님을 봅니다. 인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죠. 그런데 꿈이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우리 꿈이 영원히 꿈일까? 그렇지 않죠. 꿈이라는 건 언젠가 깨져. 그래서 인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지만 일시적이다라는 거 굉장히 슬픕니다.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다. 왜 그런가? 옷 같은 얼굴, 내가 모실 때는 그 화자가 모실 때는 임금님의 얼굴이 옷같이 반짝반짝 빛났는데 괜히 내가 안 모시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더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반이나마 늙었다. 그래서 화자가 곁에 없을 때의 얼굴이죠. 마음에 먹은 말씀, 보고 싶었어요. 저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마음에 막 먹은 말씀이 많겠죠. 그럼 그것을 실컷 사려고자 아뢰려고 하니 막 눈물이 나오고 막 목이 메이고 해서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해서 목이조차 메이니. 그런데 갑자기 꼬끼요 이렇게 방정된 닭의 소리가 잠을 깨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의 인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소재인데 이때는 꿈을 깨우는 소재이기 때문에 간신배로 보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와 허사로다 헛되다 꿈에서 깨어나니까 이건 다 꿈이었구나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갔는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우리 어여쁘다라는 말은 현대국어에서는 예쁘다 프리티 이런 의미지만 이때는 가엾다라는 의미로 의미 이동이 일어난 거죠. 어여쁜 그림자 나를 쫓아올 뿐이로다.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서 나월이나 지는 달이나 되고 싶습니다.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나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임금님이 알아요. 만약에 임금님이 계신 궁궐에 달이 이렇게 있어서 달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임금님이 알까요? 모르겠죠. 그냥 화자만 달이 된 화자만 이렇게 임금님을 쳐다볼 뿐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인 애정관을 의미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다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도 나는 님 계신 곳에 그렇게라도 있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다 듣고 있던 이제 감녀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너무 답답하다. 달은 무슨 구준비나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준비라는 건 추적추적 내려서 님의 옷을 적실 수도 있고 나 여기 있다라고 알려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구준비는 적극적인 애정관을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